건강에 도움되는 정보를 드리는 시간 메디인 시작하겠습니다. 오늘도 쿠키뉴스 유소인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유수인 기자입니다. 네, 오늘 준비된 주제 바로 들어볼까요? 네, 오늘은 감염병에 대한 내용 준비했습니다. 예로부터 감염병은 인류의 문화, 종교, 전쟁 등 역사에 지대한 영향을 끼친 존재였죠. 실제로 2015년 발생했던 메르스 사태 이후 우리나라도 많은 것이 달라졌습니다. 예를 들어 밀폐된 공공장소에서 고개를 돌리고 기침을 하는 등 기침 예절을 지키는 사람이 늘었고, 손 세정제와 마스크 등 위생용품 판매량도 증가했는데요. 이로 인해 국내 병원의 감염 관리 시스템도 조금씩 개선됐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감염병은 언제 어디서 생겨난 건지, 또 어떤 과정을 거치며 인류를 변화시켰는지 살펴보는 시간 갖겠습니다. 네, 얼마 전에 WHO가 21세기를 전염병의 시대라고 규정했습니다. 21세기 들어서 신종플루도 그렇고 에볼라 바이러스도 그렇고 이렇게 인류를 위협하는 전염병이 자주 발생했기 때문인데요. 먼저 물어볼게요. 감염병, 이건 어떻게 생겨나는 겁니까? 감염병은 병원체, 숙주, 환경 요인의 상호작용에 의해 발생합니다. 대부분 야생동물을 통해 사람으로 전파됐는데요. 메르스의 낙타, 사스의 박쥐를 생각해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나라, 지역도 감염병 위험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는 겁니다. 지금 어느 나라, 어느 지역도 감염병에서 자유로울 수는 없다라고 얘기는 했는데, 사실 과거로 거슬러 올라가 보면 자유로웠던 그때는 또 있었을 거예요. 그렇다고 치면 인류를 위협하는 감염병이 처음 등장했을 그때가 언제인지도 궁금한데, 혹시 인류가 모여 살기 시작하면서 생겨났나 싶기도 하고요. 어떻습니까? 네, 제일 처음 전염병이 창궐하기 시작한 것은 인류가 농사를 짓기 시작하면서부터로 추정됩니다. 네. 제일 처음 수렵 채집 생활을 했던 인류는 먹을 만큼만 사냥하고 늘 이동해 다녔습니다. 그러나 농사를 짓기 시작하면서 사람들은 한 곳에 모여 살았고 동시에 가축을 키우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가축의 몸속에 있는 세균과 바이러스는 인간 면역에 길들여지지 않은 것들이 많았기 때문에 각종 배설물 등 오염원에 노출이 되면서 인간은 전염병을 앓기 시작을 했는데요. 한 곳에 모여서 사는 사람들이 많아지면서 병은 더욱 쉽게 전파됐습니다. 그러니까 감염병은 인류 초기부터 있었을 것이다라고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농경 생활을 시작한 이후에 사람들이 집단으로 모여 살면서 사람이 숙주인 그런 감염병이 늘어난 것으로 볼 수가 있는데, 그러면 모여 사는 규모가 커지고 도시가 생겨난 그 이후에는 어떻습니까? 중세로 넘어가면서 도시가 커지고 교역이 활발해지자 전염병의 파괴력도 강해졌습니다. 중세 유럽을 뒤흔들었던 흑사병, 정식 명칭은 패스트죠. 1346년에서 1352년 사이 무려 7,500만 명 이상의 목숨을 앗아갔습니다. 당시 유라시아 인구의 4분의 1이 넘는 수준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네요. 당시에 7,500만 명이면 감염되면 그대로 사망한다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을 법한데, 사실은 흑사병 말고도 치사율이 높은 감염병이 더 있잖아요. 네, 과학기술이 진일보한 1918년에도 스페인 독감으로 2,500만 명 이상의 사망자가 나왔습니다. 1차 세계대전에 사망한 군인이 약 1,000만 명으로 추정되고 있으니 그보다 2배 이상 되는 사람들이 스페인 독감으로 사망한 겁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또 과거에 크게 유행했던 감염병 하면 빠뜨릴 수 없는 게 천연두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발견된 최초의 천연두 환자에 대한 기록이 있다고 들었는데요. 네, 기원전 1143년에 사망한 이집트의 파라오 람세스 5세가 처음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의 미이라에서 천연두의 흔적이 발견돼 당시 천연두 바이러스가 계급을 가리지 않고 대유행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로마의 아우렐리우스 황제, 영국의 여왕 메리 2세, 프랑스 왕 루이 15세, 러시아의 황제 표트르 2세 등 유럽의 많은 통치자들이 천연두에 걸려 목숨을 잃었고, 청나라의 순치 황제 또한 천연두로 목숨을 잃었다는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네, 이 천연두 바이러스가요, 여러 가지 면에서 나라의 운명을 바꾸고 그리고 역사라든지 문화를 변화시키는 계기가 됐다고 볼 수가 있는데, 그만큼 우리 인류에 정말 많은 영향을 미쳤다고 생각이 되는데, 천연두로 나라가 멸망한 사례도 있다고요?
네, 1529년 스페인 군대의 침략으로 멸망한 아즈텍은 전쟁보다 천연두로 사망한 이들이 더 많았습니다. 2천만 명에 달했던 아즈텍 인구는 1618년 160만 명으로 급감했는데요. 1531년 168명에 불과한 프란시스코의 피사로의 군대가 잉카 제국의 8만 군대를 무너뜨린 것도 바로 천연두 때문이었습니다. 전쟁보다 유럽인들이 퍼뜨린 전염병으로 훨씬 많은 이들이 죽어나간 거죠. 네. 천연두라는 전염병이 한 나라를 멸망으로 이끌 정도로 굉장히 강력했던 것 같은데, 사실 우리나라도 못 피했습니다. 우리나라는 조선시대에 유행을 했던 걸로 알려져 있는데요. 당시에 마마로 불렸죠? 네, 조선에서는 천연두를 두창, 마마, 손님 등으로 불렸습니다. 네. 또 백세창이라고도 했는데 그건 평생 한 번은 겪고 지나가야 하는 질병이라는 뜻이었습니다. 네. 사실 천연두가 우리나라, 그러니까 조선시대에 여러 가지 이름으로 불렸지만 이 천연두의 특징은 어떤 게 있는지 궁금합니다. 이게 한번 앓고 지나가면 마마 자국이 흉터로 남는다는 정도는 알고 있거든요. 어떻습니까? 네, 공기로 전염되는 바이러스성 질환인 천연두는 일단 감염되면 고열과 발진이 일어나고 두통과 구토 등을 일으키며 얼굴과 손, 몸통에 발진이 생깁니다. 그리고 증상이 일어난 지 8일에서 한 14일 정도가 지나면 딱지가 남고 흉터가 남는데 그 흉터를 흔히 마마자국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렇군요. 조선시대에도 이 천연두에 의해서 많은 사람들이 좀 죽었습니까? 어땠습니까? 네, 1886년 제중원에서 작성한 조선정부 병원 1차 연도 보고서에서 4세 이전의 영유아 40에서 50%가 두창으로 사망한다고 할 정도로 무서운 전염병이었습니다. 그렇죠. 네, 근데 천연두가 다른 감염병과는 다른 특징이 또 있습니다. 바로 치료법이 있다는 건데요. 일종의 백신을 활용한 치료법이죠. 네, 천연두는 인도의 소로부터 전파됐을 것이라고 추정되고 있는데요. 18세기 말 영국의 과학자 에드워드 제너는 우유 짜는 여자들이 천연두에 감염되지 않는 현상을 관찰해 우두 바이러스가 천연두를 이겨낼 수 있는 열쇠라는 걸 알아냈고 제너의 연구 결과로 이 백신은 인류를 천연두에서 해방시켜 주었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천연두 바이러스를 박멸시킨 게 우두 접종법입니다. 그러면 이게 예방접종의 시초였다고 볼 수가 있을까요? 네, 그 이후 오늘날까지 예방접종은 감염병을 막는 가장 효과적이고 안전한 공중보건 수단으로 활용되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다시 감염병 얘기로 돌아오겠습니다. 천연두 말고 조선시대를 또 뒤흔든 감염병이 있는데요. 바로 콜레라입니다. 우리나라로 유입되기 전부터 이미 많은 사람들을 위협하는 질환이었죠? 네, 인도 풍토병이었다가 1817년 콜카타에서 본격 발병한 콜레라는 말 그대로 전 세계를 휩쓸었는데요. 콜카타에 있던 영국군인 5천 명을 일주일 만에 몰살시킨 이 콜레라는 1819년에 유럽, 1820년에는 중국에 상륙했습니다. 조선에 상륙한 콜레라는 1821년 9월 17일 황해감사 이용수가 사망자가 8천에서 9천 명에 이르며 한창 앓고 있는 무리는 그 수를 다 셀 수 없는 상황이라고 보고할 정도로 확산했습니다. 콜레라는 당시 중부지방을 통과해 제주도까지 퍼져나간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당시에는 영국에 정말 큰 피해를 입혔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느 정도였습니까? 네, 산업혁명 직후 런던은 급속한 산업화와 인구 증가가 맞물려 환경오염이 심각했는데 그 후 19세기 전반부에만 콜레라로 인구 250만 명의 도시 런던에서 1만 5천 명 가까운 사망자가 나왔습니다. 네, 이렇게 새로운 감염병이 나올 때마다 많은 전문의 그리고 과학자들이 이 백신 그리고 치료제를 개발하기 위해서 부단히도 애를 쓰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완전히 종식된 감염병은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이게 단지 백신 치료제가 나와서 치사율을 낮췄을 뿐이지 이게 많은 감염병들이 계속해서 발병을 하고 있거든요. 그 중에 또 하나가 홍역이 아닐까 싶은데 현재까지 우리나라에서 법정 전염병으로 분류가 되고 있다고요? 네, 홍역은 홍역 바이러스에 의해서 전파된 전염병으로 우리나라에서는 제2군 법정 전염병으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온몸에 발진이 생기는 호흡기 질환이기 때문에 양볼에서 발진이 시작한 후 기침과 콧물, 결막염이 나타나고 열이 나고 발진이 온몸으로 퍼집니다.
우리는 국가 예방 접종으로 집단 면역이 돼 있는 상태에 있는데 대신에 이 2030 그러니까 20대에서 30대 젊은 층의 경우에는 백신 접종력이나 면역력의 증거가 없는 경우가 있어가지고 지난해 한때 유행이 되기도 했습니다. 그렇군요. 이게 사실은 대부분 큰 문제 없이 회복이 되는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합병증 위험이 굉장히 크잖아요. 네, 약 3분의 1의 환자에게서 위장염이나 중이염, 폐렴, 실명, 뇌염 같은 이런 심각한 질병이 생깁니다. 신경계 합병증이 나타나면 뇌염이 진행해 두통과 경련, 혼수 등의 증상이 생기고 사망하기도 하는데요. 특히 임산부가 취약해 태아가 성장을 제대로 하지 못하거나 유산, 사상 등의 위험성이 증가합니다. 네, 무섭네요. 돌이켜보니까 인류가 생겨나고 도시가 형성되면서 이렇게 새로운 감염병도 계속해서 생겨나는 일이 반복돼서 계속해서 발생을 했던 게 아닌가 싶어요. 네, 결핵, 볼거리 등 새로운 감염병도 생겨났는데 이런 상황이 기독교 전파를 촉진했을 것이라는 추정하는 전문가들도 있어요. 네. 기독교인들은 다른 사람들이 기피했던 감염병 환자, 즉 병원의 기관들이 기피했던 환자들을 돌봤고 지속적으로 병원체에 노출되면서 상대적으로 면역 보유율이 높아지면서 질병에 걸리지 않았을 것으로 본 거죠. 또 당시 사람들은 신앙심으로 인해 살아있을 수 있다고 믿었을 수 있다는 설명입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과거에 우리 인류를 또 무섭게 만들었던 질환, 성병인 매독도 유행을 했던 걸로 알고 있어요. 네, 매독은 15세기 말 서부 유럽 지중해 연안에서 처음 발생했거나 아프리카 대륙 풍토병이 유럽으로 전파됐을 수 있다는 설이 있습니다. 과거 매독에 걸린 예술가와 정치가는 나폴레옹, 슈베르트, 에칼텔리나 2세, 고야, 베토벤 등이 언급되고 있는데요. 귀를 자르거나 환청이 들리는 등 증상이 매독 3, 4기 증상과 비슷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매독은 피부의 장기, 뼈, 혈액에도 감염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네. 그리고 사실 최근에는 해외 여행객들이 굉장히 많아졌습니다. 그러면서 국내로 유입되는 그런 전염병도 굉장히 증가하고 있는 걸로 알려졌는데 어떤 해외 풍토병이 국내에서 좀 알려졌습니까? 아무래도 댕기열이나 말라리아 등 과거 국내에서 발생하지 않았던 전염병이 증가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최근에 해외여행 과정에서 가장 흔하게 나타나는 이 해외 풍토병 하면 어떤 질환을 좀 꼽을 수가 있을까요? 아무래도 요즘 동남아 여행을 많이 하다 보니까 네. 이런 댕기열을 예로 들 수 있겠는데요. 댕기열은 태국이나 베트남 등 동남아시아 지역에서 흔하며 이 댕기열 바이러스를 가진 모기에게 물렸을 때 감염됩니다. 댕기열은 예방 백신은 물론 항바이러스 치료제가 아직 없기 때문에 특히 주의해야 합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해외 여행을 하거나 할 계획이 있는 분들은 그 지역 풍토병이나 현재 유행하고 있는 감염병은 없는지 한번 확인을 꼭 해봐야겠네요. 네, 그래서 대한감염학회는 지난 2018년 국내 유입 가능한 해외 감염병 신규 관리 지침을 만들어서 그 여행하는 지역에 따라 유행하는 감염병과 매개체, 표준 예방법을 제시했는데요. 예를 들어 동남아에서 장티푸스도 많이 발생을 하는데 이곳을 2주 이상 여행하거나 시골에서 머무르는 사람은 반드시 이 장티푸스 백신을 맞고 2년마다 재접종하는 것이 좋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많은 감염병이 있는데 지금 현재는 코로나19가 전 세계 인류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감염병 백주기설이 좀 나오고 있더라고요. 왜 그런 말이 나오게 된 걸까요? 1720년에 마르세유 흑사병, 1820년에 인도 콜레라, 1920년에 스페인 독감, 그리고 이번에 2020년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등장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건 과거 발생했던 심각한 감염병들과 이번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를 연결해서 그렇게 만들어낸 거고요. 근거 없는 억측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사실 이런 설들이 도는 데는 불안감이 큰 영향을 미쳤을 텐데, 물론 치료제, 백신이 없기 때문이겠죠. 코로나19도 아직은 치료제 그리고 백신이 개발되지 않은 걸로 알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 좀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백신에 대해서 알아보고 싶은데요. 백신이 어떻게 수많은 생명을 살리는데 작용을 하는 겁니까? 예방접종은 우리 몸에 병원체와
효과적으로 싸울 수 있도록 단련시키는 일입니다. 원래 우리 몸은 외부에서 들어온 각종 바이러스나 세균 등에 대응하기 위해 방어 물질을 만들어내는 면역 체계를 갖추고 있습니다. 하지만 밖에서 들어온 바이러스나 세균 등이 너무 강력하면 면역 세포들이 신속하게 대응하지 못해 병원체에 질 수 있는데 그 예방 접종으로 면역 세포들에게 미리 병원체를 겪어보게 해서 병원체에 대응하는 힘을 길러주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미리 이 병원체에 대응하는 힘을 길러주면 실제로 병원체가 몸속에 들어왔을 때 좀 더 쉽게 극복을 할 수 있다. 뭐 그런 원리인가요? 네, 질병을 일으키는 병원체를 죽이거나 약하게 해서 몸속에 넣으면 우리 몸에서 방어물질, 즉 항체가 만들어지고 이를 기억하는데 이렇게 되면 같은 종류의 병원체가 다시 공격을 해도 빠르게 대응할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그러면 백신 개발 과정도 좀 살펴보겠습니다. 자, 인류가 만든 최초의 백신은 언제였나요? 앞서 언급했던 외과 의사 에드워드 제너입니다. 네. 그가 1796년 천연두 백신을 개발했죠. 그는 우두에 감염됐던 사람이 두창에 걸리지 않는다는 설에 관심을 가지고 연구를 했다가 한 낙농부에게서 채취한 우두농을 8세 소년의 팔에 2차례 접종을 했는데 그 후 그 소년이 병에 걸리지 않자 이를 발표를 했습니다. 그리고 1803년 런던에 우두 접종 보급을 위한 왕립 제너 협회를 설립해 사망자 수를 줄인 것이 백신 보급의 시초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앞서서 해외 풍토병이 국내로 유입되는 사례가 늘고 있다고 얘기를 했는데 그 역시도 백신으로 어느 정도 좀 예방할 수 있습니까? 네, 콜레라나 장티푸스, 수막알균, 황열 등은 백신이나 예방약으로 미리 예방이 가능합니다. 다만 백신을 맞고 항체가 생성되는데 최소한 2주 정도가 걸리고 여러 번 맞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해외에 나가기 한 6주 전에 예방법을 시작해야 하고요. 또 해외를 다녀온 뒤에 발열이나 설사, 구토, 황달 등 이상 증세가 나타난다면 바로 병원을 찾아보는 것이 좋습니다. 네. 사실 과거에는요, 이 감염병, 그러니까 전염병의 뭐 원인 혹은 치료법을 잘 몰라서 신이 노해서 전염병이 생긴다라고 믿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조선시대의 역병이라는 말의 역도 신을 의미하기도 했고요. 그리고 민간에서는 신을 달래기 위해서 제사를 지내거나 부적을 쓰거나 구술하기도 했죠. 이렇게 여러 감염병들은 어떻게 보면 인류 역사와도 상당히 밀접한 관련이 있다라는 생각이 또 드는데요. 어떻습니까? 전문가들은 감염병은 인간의 자연 개발, 기술과 산업 발전 등 인류 역사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상징이 있다고 말합니다. 신종 감염병은 인류 역사 속에서 지속적으로 출현했고 무역과 여행이 증가하며 세계적인 그런 신종 감염병 전파는 계속 발생할 수밖에 없다고 해요. 더불어 어느 나라, 지역도 감염병의 위험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며 완벽한 대비 대응 시스템이 없기 때문에 지속적인 평가와 개선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네. 뭐 오늘 이야기 들으셔서 아시겠지만 이 바이러스는 우리 인류와 아주 오래전부터 함께 해왔습니다. 인류가 문명을 형성할 때부터 사람이 있는 곳에서는 감염병을 퍼뜨려왔고 그래서 아주 수많은 사람들의 목숨을 앗아갔는데요. 여전히 감염병의 공포에서 안전하지는 못합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점은 가짜 뉴스에 현혹되지 말고 손 씻기 같은 기본적인 위생 관리부터 철저히 하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 하는 점입니다. 자, 오늘은 감염병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메디인 여기서 마무리 짓겠습니다. 지금까지 쿠키뉴스 유수인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